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베이지역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였습니다.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화씨 36도, 섭씨로는 2도이고 내일과 일요일에는 최고 58도, 섭씨 15도,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되고 다음 주에는 또다시 비 소식 예보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며 일부를 폐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와 종전선언, 일부 제재 완화를 맞교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이런 합의사항만 최종 타결해도 새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로 향하는 데 역사적인 첫 발을 띄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핵 연료 생산 시설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지만 영변 핵시설 단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를 폐쇄한다면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핵 연료, 핵무기, 핵탄두 생산 능력을 대폭 억제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미국은 이번에 390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영변 핵시설 단지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할 것인지, 핵시설 폐쇄에 얼마나 오래 걸리고 국제 검증 사찰은 어떤 수준으로 실시할 것인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들은 무엇으로 정할지 등까지 타결하거나 적어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응 조치를 해주게 될 것으로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미사일 생산 동결 약속에 맞춰 미국은 재미동포 실향민을 포함한 미국 시민권자들의 북한 방문을 재개하고 한국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토록 허용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비핵화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북한의 광물 수출 재개를 허용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비롯해 추가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응 조치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보다는 낮은 단계인 평화선언을 하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군사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과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선언부터 하고 한국전쟁 종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오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지역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뤄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어제 미주 민주참여 포럼에 따르면 셔먼 위원장은 이날 보낸 서한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이슈를 미북 회담의 선결 의제로 상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남북대화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남북한은 모두 21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해온 반면 현재 북한의 가족 친척을 두고 있는 약 10만 명의 재미 이산가족은 한국 전쟁 종전 이후 65년간 단 한 차례도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산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재미 이산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위원장은 3월 초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엘리엇 엥겔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등 외교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 공화 양당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방하원 결의안 입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철군 계획을 수정해 일부 병력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한 이후에도 약 200명의 병력을 평화 유지군 형태로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약 200명의 소규모로 평화 유지군이 시리아에 일정 기간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까지 시리아에서 2,000명 안팎의 미군을 전면 철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잔류하는 미군의 정확한 주둔 기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며 돌연 철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에 여전히 이슬람 성전주의자가 수천 명 남아있고 전투도 지속하는 데다 무엇보다 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가 미군을 지원했던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터키의 공격과 IS의 부활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선언 후 2달 가까이 흘렀지만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구축하겠다며 발빠르게 나선 터키를 제외하고는 그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 동맹국은 없었습니다. 미군은 철군 후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IS 격퇴전 조력자인 쿠르드 세력을 터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럽 동맹이 미군의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국방부 장관 대행은 지난해 유럽을 방문해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동맹국이 시리아의 병력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도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군 장성들이 IS로부터 해방한 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동맹국에 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동맹국은 최근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없이 병력을 주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20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리아에 지상군을 배치한 유럽 동맹국은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따라서 이날 미국의 철군 계획 변화가 유럽 동맹군의 평화 유지 병력 투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주둔 규모의 10분의 1 수준인 200명으로 유럽 동맹을 설득하는데 충분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쿠르드 민병대가 주축인 시리아 민주군은 앞서 시리아 북동부에 서방의 지상군 1,500명과 공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통화하고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세우는 데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기존 정책과는 전혀 다른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는 새 이민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현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이민자의 합법적인 취업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취업 비자 및 취업 이민 쿼터 증원안이 새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인 매클러치는 20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업을 중심으로 합법 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새 이민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여기에는 취업 비자 쿼터 증원과 취업 이민 문호 확대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이민 성향이 강한 보수 매체인 매클러치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온라인 매체들 중 하나입니다. 매클러치에 따르면 백악관의 새 이민 정책 구상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슈너 고문이 주도하고 있는 새 이민정책 구상은 3단계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새 정책 구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클러치는 새 이민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합법 이민 축소 정책과는 분명히 방향이 다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공식 지지를 선언했던 레이즈 법안과도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 정책 구상을 주도하고 있는 쿠슈너 고문이 최근 미 상공회의소, 제조업협회 등 미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 여론을 청취하고 있어 새 정책이 취업 비자 및 취업 이민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방한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볼턴 보좌관이 오는 27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주말 한국을 방문한다고 지난 20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토통신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오는 24일 부산에서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대가 등에 대해 협의와 연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켈리 크래프트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를 차기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주재 대사인 켈리 크래프트를 유엔 대사로 지명한다면서 켈리와 그의 가족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인 억만장자 광산업자인 조 크래프트의 아내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래프트 대사를 차기 유엔 대사로 추천했다고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매코넬 원내대표와 같은 켄터키 출신입니다. 앞서 유엔 대사로 지명된 헤더나와투 국무부 대변인은 취업 허가가 없는 이민자 유무를 고용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최근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지난해 말 사임하면서 현재 미국의 유엔 대사는 공석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 배우자, H-4의 노동허가 발급 정책이 최종 폐지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일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향후 90일 이내 승인 심사를 마치고 연방관보에 게재하면 H-4 소지자 노동허가 발급은 중단됩니다. 지난 2015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H-4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노동허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하이테크 업계 전직 노동자 단체인 반이민 성향의 세이브 잡스 USA는 해당 행정명령이 연방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부딪히는 우여곡절을 겪다 이번에 폐지된 것입니다. H-4 소지자들의 노동허가 발급 규정의 폐지가 확정되면 한인을 비롯한 12만 6,800여 명에 달하는 H-4 노동허가 카드 소지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공화당이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 대한 거주자 학비 혜택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등 친이민 성향 주정부나 공립대학들이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학비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풀 고사르 의원을 비롯해 7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최근 불체 학생 학비 수혜 금지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고사르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주정부나 공립대학들이 미시민권자 신분 학생들이 받을 수 없는 거주자 학비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인데도 캘리포니아 등 친이민 성향주들이 연방법에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학비는 해당 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타주 출신 학생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학비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 미 전국 20여 개 주들이 이를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AB 540 주법을 제정해 캘리포니아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주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저렴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타주 출신인 학생이 주립대학 등에 입학할 경우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유학생과 같이 비싼 학비를 적용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20대 한인 A씨는 최근 한국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본인도 선천적 복수 국적을 갖게 됐지만 국적 이탈을 하지 않고 국외 여행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기피자로 적발된 것입니다. 부친상을 당해 한국을 방문했던 시민권자 한인 남성 이동현 씨의 경우는 9세 때 가족 이민을 온 뒤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해외 이주 신고 및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병무청에서 이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출국이 금지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 김현석 영사는 지난 16일 벨뷰 통합한국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 및 병역 설명회에서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한인 부모들이 자녀들의 한국 국적 여부와 병역법에 꼭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사관 측은 자녀들의 국적과 관련해 영사관에 신고 및 이탈 등 사전 조치를 취하면 차후 사관학교 입학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심코 넘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영사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자녀들의 국적 이탈 신고입니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의 한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는 2001년생이 대상자입니다. 만일 2001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다음 달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어 원치 않더라도 복수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 및 사관학교 입학 시 복수국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사관은 국적 상실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뒤 이민을 와 미 시민권을 땄을 경우도 이주 신고와 함께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 영사는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시민권 취득 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영 대상자로 분류돼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자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대학 졸업률은 백인 학생들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취업시장 진입 시 아시안은 여전히 백인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LA타임스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제니퍼 이 사회학 교수의 연구 내용을 인용해 전문직 및 임원직을 채용하는 취업시장에서 아시안 지원자가 대나무 장벽에 직면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유리천장에 부딪히듯이 아시안에게도 대나무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연구는 미국 내 아시안 인구의 83%를 차지하는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베트남계, 한국계 등의 아시안 그룹을 종합해 통계 자료를 분석했는데 5개의 아시안 그룹 모두 백인보다 학사 학위를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아시안 그룹별로 살펴볼 경우 중국계 아시안은 백인보다 6배 이상 대학 졸업률이 높았고 인도계 아시안은 8배, 한국계 베트남계 아시안은 3배, 필리핀계 아시안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취업 시장에 들어왔을 때 아시안은 백인과 비교해 전문직 또는 임원직을 맡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이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할지라도 취업 시장에서 백인에게 밀리고 있다고 연구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베트남계와 인디안계 아시안의 경우 흑인보다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문직, 임원직을 맡을 기회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중국계 아시안은 5개의 아시안 그룹 중 유일하게 취업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 전문직, 임원직을 맡고 있는 중국계 아시안이 백인보다 1.5배 이상 많다고 연구는 밝혔습니다. 각 나라에서 조기 코딩 교육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 책임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코딩은 곧 쓸모없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어 OECD 교육국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교육혁신회의 연설에서 최근 코딩의 중요성을 두는 것은 광범위한 교육 문제의 일부가 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를 이끄는 그는 어떤 면에서 코딩은 단지 우리 시대의 기술이라며 그것을 깊이 배우게 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3살 아이에게 코딩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 코딩이 무엇인지조차 잊게 될 것이며 아주 곧 구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 코딩을 삼각법과 비교해보면 같은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각법은 삼각함수나 그 응용 등 삼각형의 변과 각 사이의 양적 관계에 근거해 여러 가지 기하학적 도형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 고대 세계에서 천문학 또는 역법이나 측량법의 일부로 점진적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그는 수학자에게 삼각법이 수학의 기초인지를 묻는다면 아니다. 그것은 특정 용도의 응용이라는 답을 듣게 된다며 삼각법은 역사의 특정 환경과 관련해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경우 코딩 및 컴퓨팅 스킬 교육에 큰 관심을 두면서 관련 교사의 수를 크게 늘리고 있고 신입 교사 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를 자칭하며 미국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기 위해 다량의 무기를 수집한 연방 해안경비대 장교가 체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해안경비대 본부에 배치되어 있는 크리스토퍼 폴 헤스는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과 MSNBC 진행자인 조 스카버러 등 선택 가능한 공격 대상의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서 나타났습니다. 헤슨이 타깃으로 삼은 인사에는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 등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을 이끌고 있는 한인 마이클 허 검사장은 헤슨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지난 15일 불법 총기 소지 및 약물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성인들의 76%인 2억 명 가까이 신용카드로 생활하며 카드빚의 늪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민 1억 8,900만 명이 평균 4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7,000달러씩의 카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유와 사용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데 연소득 8만 달러 이상의 가정에서는 53%인데 비해 4만 달러 이하에서는 66%가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연소득 6만 달러인 미국 가정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8,200달러를 갖고 있으며 평균 18%의 이자율로 964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카드 소지자가 미니멈 페이먼트만 낼 경우 신용카드 빚을 모두 갚는 데 23년이나 걸릴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민들의 25%는 신용카드 빚을 다 갚지도 못하고 세상을 뜨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그로서리 식료품점으로 나타나 마구잡이 쇼핑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먹거리를 사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젊은 층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베이비 부모들은 의료비 지출에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과소비가 아닌 생활 필수품 비용 지출에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고 비용은 갈수록 급등해 비상금이나 저축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신용카드 빚만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 규제 기준 문제를 둘러싸고 캘리포니아주와 벌여온 협상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연비 기준 동결을 제안했던 백악관은 올해 말 연비 규제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강화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수십 년간 적용해온 권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3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연비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은 전국 내 자동차 판매량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연방의회와 자동차 제조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며 서로 다른 연비 기준이 수년간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는 수용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연비 기준을 2020년 이후 동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2025년까지 갤런당 연비 효율을 배 이상으로 강화하려 했던 규제 기준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민원 서비스 정체로 지탄받은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 수장이 한 달 사이 2번이나 교체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 매체인 세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최근 32일 사이 DMV 국장에는 3명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크라멘토 비는 DMV가 민원 서비스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동시에 리더를 찾는 일에도 애를 먹는 모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진 시오모토 국장은 작년 DMV 민원 서비스 불만 사태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이후 빌 데이비슨 국장 대행이 DMV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슨 국장 대행은 1월 30일 캐서린 웨브 국장 대행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현재 캐서린 웨브 국장 대행은 DMV 민원인 지체 문제, 컴퓨터 노후화 문제, 그리고 유권자 등록 오류 문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 15만 명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하느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는 DMV 국장대행으로 임명받기 전 가주 공무원 연금에서 위험 관리를 책임졌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DMV 문제 해결을 1순위 과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DMV 국장을 임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DMV의 고질적 문제를 파고들 스트라이크 팀의 임무가 끝나면 후임 국장을 임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미국 교통보안청 TSA의 공항 보안 검색 유료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에 가입해 탑승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나는 오늘부터 TSA 프리체크 이용 항공사에 포함돼 프리체크 프로그램에 사전 등록한 고객은 아시아나가 운항하고 있는 미국 내 6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할 경우 간소한 보안 검색 절차를 받게 됩니다. TSA 프리체크 가입자에게는 보안 검색 시 전용 라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액체류 및 노트북 별도 검색이 면제되고 신발 벨트, 겉옷 등의 탈의, 생략 등의 혜택이 제공돼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5분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TSA 프리체크 혜택은 여행 전 TSA로부터 발급받은 KTN Known Traveler Number를 아시아나 항공 예약센터인 800-227-4226이나 공항 수속 카운터 및 여행사를 통해 예약사항에 사전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SA 프리체크는 시민권자와 영주권만 가입할 수 있으며 TSA 웹사이트인 www.tsa.gov/precheck에서 온라인 접수 후 등록센터를 방문해 신원조사 및 지문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입 비용은 $85이며 1회 등록으로 5년간 자격이 유지됩니다. TSA 프리체크는 미국 내 200개 공항에서 이용 가능한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으로 탑승권의 프리체크 대상임을 표시해두어 해당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서 2017년 10월 가입했으며 전 일본 공수, 루프탄자, 싱가포르 항공, 에어 캐나다 등 세계 유수 항공사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신종 마약인 크레이덤 중독 사례가 최근 들어 50배 이상 증가해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크레이덤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천연 식물로 19세기부터 의학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로 잎을 말려 사용하는데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마약 금단 증상 치료제 등으로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는 어제 독극물 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3건에 불과했던 중독 사례는 2017년 682건으로 치솟았습니다. 또 독극물 통제센터는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크레이덤 중독 사례는 총 1,800여 건으로 그 절반 이상이 2016년에서 2017년 2년간 발생했다며 최근 중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극물 통제센터는 무분별한 유통 과정 속에서 마약 금단 현상 치료제의 목적이었던 크레이덤에 되려 중독되는 사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명 검출 논란에 휩싸여 최악의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존슨앤존슨에 대해 연방정부가 첫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2달여 전 회사 측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 보도에 연이어 터진 악재로 조사 내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13,000여 건의 소송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어제 연방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존슨앤존슨에 소환장을 보내 정부 조사에 임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 등 존슨앤존슨의 텔크 성분 함유 성분의 성명 검출 여부와 발암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검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말을 아꼈지만 이딴 소송에 은폐 의혹이 더해지며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졌고 직접 확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와 로이터는 내부 문건을 근거로 존슨앤존슨이 최소한 30년 이상 관련 제품에서 성면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쉬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연방상원의 패티 머레이 의원까지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으로 머레이 의원은 지난달 존슨앤존슨의 알레키 고스키 회장에게 규제당국은 물론 소비자까지 기만했다는 유감 섞인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슨앤존슨 측은 연방정부와 머레이 의원의 진상조사는 잘못된 정보가 담긴 언론 보도에 기댄 측면이 크다며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면서 관련 소송에서는 법적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닐봉투에 세금을 부과하고 고객의 요청 없이는 플라스틱 스트로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로레나 곤잘레스 플래처 주 하원 의원과 벤 알렌 주 상원 의원이 최근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인 SB 54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오는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75% 줄이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또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완전 분해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로레나 곤잘레스 플래처 주 하원 의원은 플라스틱이 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중국이 지난 2017년 폐 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재활용품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일회용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전체의 1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재활용한 플라스틱의 가격이 새 플라스틱보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매년 190억 파운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이 같은 속도로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고 폐기된다면 2050년에는 플라스틱이 바닷속 물고기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업들도 하나둘 친환경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P&G와 네슬레, 펩시코 등 25개 대기업들은 샴푸, 오렌지 주스, 아이스크림 등 각종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용기를 회수해 리필해주는 루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애플이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올해 봄에 신용카드를 출시합니다. 특히 애플 골드만삭스 신용카드는 아이폰 기능과 연계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손잡은 신용카드가 향후 출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신용카드를 임직원들에게 발급해 시험기간을 거친 뒤 연말쯤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발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용카드는 애플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브랜드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스터카드 결제망을 이용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이용자들이 주로 고객 타깃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 이용자들에게는 구매액의 2%에 해당하는 캐시백 혜택과 아이폰의 전자지갑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소비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 시에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을 비롯해 카드 사용 명세 관리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방마약단속국이 최근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해온 의료계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남가주 지역에서만 6명의 의사를 포함한 9명을 적발해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연방검찰과 마약단속국은 중독성 오피오이드가 첨가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해온 남가주 지역의 의사 6명을 비롯해 보조의사와 마약 밀매자 등 9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단속국은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패러디한 이른바 위선적인 서약 작전으로 불리는 수사를 통해 의료진으로서의 맹세를 위반한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코로나, 애나하임 등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의사 어시스트, 간호사 등으로 의료진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마약 진통제를 구해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버지니아주의 열차 선로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주 체스터필드 카운티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쯤 페스티벌 파크 플라자 인근 열차 선로 주변에서 발견된 시체의 신원이 이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살인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담배를 내뿜지 말라는 말에 격분한 30대 남성이 자동차로 일가족 8명을 덮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이 지역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제이슨 멘데스가 자동차를 몰고 6자녀와 함께 서 있던 선 드로치와 멜리사 드로치 부부 가족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인 멜리사 드로치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남편 션 드로치와 2살 아이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나머지 10세 이하의 5명의 자녀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건은 멘데스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아이들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는 것을 본 남편 션 드로치가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멘데스가 이에 격분하면서 일어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멘데스는 사건 현장에서 칼을 들고 저항하다 경찰에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멘데스에게는 2급 살인과 7건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콜로라도주 덴버 근교의 오로라 시 정부가 3월 1일을 유관순 열사의 날로 제정한 가운데 오는 25일 열릴 선포식을 앞두고 일본 측이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지 한인들이 대처에 나섰습니다.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덴버 지부 시의회는 지난 12일 유관순 열사의 날 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25일 시청에서 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덴버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미도리 타케우치 총영사가 최근 밥 르게어 오로라 시장을 직접 방문해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들어 압박하며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념재단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기념재단 측은 오로라 시 의원들이 이미 결의안 통과를 의결한 상황이긴 하지만 일본 측의 방해 공작으로 콜로라도 한인들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 놓은 일에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된다며 콜로라도 일본 총영사관과 오로라 시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유관순의 날 선포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인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의료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의료비 지출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CBS 뉴스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측이 미국의 의료비 지출 규모가 2027년까지 GDP의 2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어제 전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전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2017년 GDP의 17.9%에서 2027년에는 19.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의료비 부담 증가는 치료 수요가 많은 시니어 인구 증가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 부머 세대가 60에서 80세에 접어들면서 이런 현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센터 측은 의료비 지출 규모가 향후 8년 동안 연평균 5.5%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GDP 증가율보다 훨씬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회, 경제계에서도 의료비 상승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는 게 센터의 조언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보험국의 안드레아 시스코 경제학자는 경제성장과 인구 구성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다음 10년간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그로 인해 납세자 부담은 물론이고 가처분 소득 감소 현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워런 버핏도 의료비 증가를 미국 경제를 갉아먹는 벌레로 규정하고 사업체의 비용 증가를 초래해 수익과 투자까지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지원 의료 혜택 메디케이드 의료비는 주요 의료비 지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될 것으로 센터 측은 전망했습니다. 메디케이드 비용 지출은 2020년에서 2027년 사이에 연평균 7.6%씩 증가하고 민간 의료비 지출도 같은 기간 연평균 5.1%씩 증가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듀크대와 라이벌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경기에서 농구팀 선수가 경기 도중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경기 시작 30초 만에 신고 있던 나이키 운동화가 찢어졌기 때문인데 운동화가 완전히 찢겨져서 발이 보일 정도입니다. 발생한 황당한 사건에 윌리엄스는 경기 36초 만에 절뚝이며 코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올 6월 미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후보 1순위의 최고 유망주로 해당 경기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관람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나이키는 성명을 내고 제품의 질과 성능을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의 방침과는 별개로 일어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나이키의 품질을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사고 다음날 나이키의 주가가 1% 넘게 하락하는 등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의 TV 광고가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는 24일 LA 돌비 극장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 이른바 오스카의 TV 중계 중간에 삽입되는 30초짜리 광고의 가격은 200만에서 260만 달러나 됩니다. 하지만 올해 슈퍼볼 경기의 30초 광고 가격이 525만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입니다. 오스카 시상식은 스포츠 중계 외에 가장 유명한 TV 이벤트 중 하나로 많은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정정보 업체인 월렛허브는 이번 오스카상 시상식 비용으로 4,4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오스카상 광고에는 의류, 명품, 관광 및 레스토랑 등 12개 이상 업종의 유명 기업들이 선보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캐딜락, 구글, 롤렉스, 버라이즌, 월마트, 버드와이저, 맥도널드, 월트 디즈니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메리엇 인터내셔널 호텔의 경우 시상식 중간에 자체 광고 시간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올해 오스카상 시상식은 24일 오후 5시부터 ABC TV를 통해 중계됩니다. 미국에서 한국 소주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류 열풍과 더불어 과일 소주에 대한 타인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판매 증가의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소주 업체들이 밝힌 지난해 미국 내 소주 수입 실적은 총 1,6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으로는 711만 병 정도에 달합니다. 각 업계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 미주버비는 1,082만 달러, 2위인 롯데주류 미주버비는 490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전년 대비 소주 수입량이 10.5%, 롯데주류는 약 7%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소주를 판매하는 업체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의 이강을 비롯해 무학 등 많은 군소 브랜드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글로벌 성장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우려하면서 통화정책의 인내심을 강조했다고 AP통신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연방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소비와 투자가 둔화하면서 경제 성장세에 충격을 가했다면서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시장이 둔화했고 소비자와 기업 심리도 나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글로벌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긴축 카드의 하나인 보유자산 축소를 조만간 종료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보고서에서 4조 5천억 달러에 달했던 보유자산은 지난해 말 4조 달러 규모로 줄어들었다면서 지난해 중반 이후로만 약 2,600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의사록에서도 조만간 보유자산 축소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기지 융자이자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의 전국 평균 이자율이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4.35%를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전에 기록한 4.40%보다 0.0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재융자용으로 인기가 높은 15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이번 주 평균 이자율도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하락하며 3.78%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이자율은 3.85%였습니다. 5년 후 변동금리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 역시 지난주보다 0.04%포인트 내려간 3.84%를 나타냈습니다. 1년 전에는 3.65%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1.18포인트 상승한 26,031.8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79포인트 오른 2,792.6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7.84포인트 오른 7,527.5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당초 오늘까지로 예정됐던 워싱턴 DC에서의 무역 협상을 오는 24일까지 이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 경제 매체인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중국 측 협상단이 협상 진전을 위해 워싱턴 DC에 이틀간 더 머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날까지 예정됐던 협상을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협상이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은 지난 19일부터 워싱턴 DC에서 차관급 협상을 한 데 이어 어제부터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 일부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는 중국 측이 협상에서 총 1조 2천억 달러, 약 1,350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면서도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를 비롯한 핵심 이슈에서 여전히 간극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술 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무역 장벽, 외환 시장 개입, 농축산물 시장 개방, 서비스 시장 개방 등 6건의 MOU가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은 확전을 피하고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최종談判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독도 사수연합회 등 독도 관련 30개 시민단체는 22일 오후 부산 동구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독도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일본 시마네현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규탄했습니다. 결의대회는 국민의례, 일본 독도 침탈 규탄사 발표, 구호제창,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해저자원을 개발하려는 의사표현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기관에 대한 모독행위이자 침략 도발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제해양법 및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해양 영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다케시마의 날 폐지, 일본 국민이 한국의 독도 영토 주권을 존중하게 할 조속한 조치, 일본 본부 과학성이 인가한 중등학교 사회교과서 중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표현 삭제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미국 소비자 전문지가 평가한 브랜드 순위에서 포르쉐, 아우디, BMW 등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며 2년째 상위권 자리를 지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한 2019년 브랜드 성적표에서 제네시스는 100점 만점에 80점을 얻어 33개의 브랜드 가운데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스바루가 차지했고 제네시스에 이어 포르쉐, 아우디, 렉서스, 마쓰다, BMW, 링컨, 토요타, 현대차 등의 순으로 10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컨슈머 리포트의 브랜드 평가를 처음 받은 지난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차도 73점을 얻어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평가에서는 6위로 현대차보다 높았지만 올해는 70점을 얻어 12위로 내려섰습니다. 33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브랜드는 피아트였으며 제규어와 랜드로버, 미쓰비시 등도 50점 미만으로 평가됐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브랜드별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평가와 신뢰성, 고객 만족도, 안전성 등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깁니다. 아울러 컨슈머 리포트가 10개 차급별로 선정한 2019 최고의 차에 현대차의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코나가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14일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2019 북미 국제 모터쇼에서 코나가 유틸리티 부문 2019 북미 올해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전했습니다. 서브 콤팩트 SUV 부문에서 최우수 모델로 선정된 코나는 지난달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 수상에 이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 역시 지난달 북미 올해의 차 승용차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차급별 최고의 차는 코나를 비롯해 스바루 어센트,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아우디 A4,
토요타 야리스, 토요타 아발론 하이브리드, BMW X5, 토요타 프리우스, 스바루 포레스터, 포드 F150 등으로 일본 업체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980년 5월 고립된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목사 2명의 가족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이 명백한 허위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서한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국회가 밝혔습니다. 서한을 보낸 사람은 계엄군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아널드 피터슨 목사의 부인인 바보라 피터슨 여사와 광주 참상을 사진과 글로 기록해 해외 언론에 기고한 고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의 부인 마사 헌틀리 여사입니다. 두 사람은 서한에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다며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편 등과 함께 1969년에서 1985년까지 광주에 살면서 장로 침례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편지에서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당 의원 3명,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극우 세력과 손잡고 5.18 항쟁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의원 3명의 발언은 광주와 전라도 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한다고 편지에 썼습니다. 문 의장은 이에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던 두 분 부군들의 활동에 이어 당시의 진실을 알리려는 두 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실제로는 5.18 망언의 진원이었던 지난 8일 국회 공청회는 김진태, 이종명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고 5.18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가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정작 공동주최자인 김진태 의원은 불참한 이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했다며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변질된 게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이 호텔판 미슐랭 가이드로 불리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트래블 가이드에서 국제 호텔 가운데 처음으로 5성 호텔로 선정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포브스는 전 세계 약 50여 개국 1106개의 호텔을 평가한 2019 트래블 가이드를 20일 공식 발표하고 5성 호텔 210개, 4성 호텔 534개, 추천 호텔 362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로 61주년을 맞은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스파의 등급을 매년 매깁니다. 신분을 숨긴 평가단이 매년 전 세계 호텔을 방문해 최대 900개의 상목으로 시설과 서비스를 엄격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은 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시설과 최고급 서비스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은 1988년 서울올림픽본부 호텔, 국제올림픽위원회 서울총회, 국제축구연맹 공식 VIP 호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 신라호텔 한식당 나연은 2016년에서 2018년 3년 연속 미슐랭 3스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호텔 신라 관계자는 전 세계 210개의 5성 호텔 중 하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로 공인받은 셈이라면서 개관 40주년인 올해는 글로벌 호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CNN이 한진 일가에서 이어져 온 갑질과 폭행 사건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몇몇 한국 재벌 기업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폭력의 문화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로 폭로된 사건들을 나열하며 시작됩니다. 생강구매를 깜빡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하고 지각했다고 침을 뱉는다. 운전을 느리게 한다고 물을 쏟는다. 이유 없이 걸레 손잡이로 때린다. CNN은 이것은 한진그룹의 이명희 여사가 직원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신체적, 언어적 학대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한진 일가의 자택을 공포의 집이라고 칭하면서 이 전 이사장의 학대가 수년간 벌어진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 전 부사장이
정원사 등 직원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온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만 CNN은 이런 갑질과 폭언은 한진 일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정치를 지배하는 엘리트 가정 내에서 흔히 일어나는 갑질에 대한 것이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재벌 문화를 소개하면서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의 사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CEO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과거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박창진 전 사무장을 괴롭힌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로 변경에 대해서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한진 일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당국은 조양호 회장의 탈세, 횡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돼 달걀 유통 환경이 개선됩니다. 산란일자 표시 방법은 오늘 낳은 달걀일 경우 달걀 껍데기에 0222 같은 방식으로 표기됩니다. 이에 따라 달걀에는 기존에 표시해온 농가 구유 번호 5자리와 사육 환경 표시 1자리 등 6자리에 더해 모두 10자리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산란일자 표시 제도는 농가와 유통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늘부터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에는 단속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는 8월 말부터 생산하는 모든 달걀에 생산일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 성인의 20%에서 45% 정도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곤다고 합니다. 코골이는 잠을 잘 때 기도를 통과해 들어가는 호흡이 입천장과 혀, 편도 등 부드러운 조직을 떨게 해서 나는 진동음입니다. 코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심하게 코를 골면 수면 무호흡증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를 골다 숨을 쉬지 않는 시간이 10초 이상이거나 1시간에 5번 이상 반복되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혈압을 높여 심장병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심하면 돌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세포를 파괴해 치매 발병 위험도 높이게 됩니다. 양압기 치료는 수술을 하지 않고 심한 코골이부터 중증 수면 무호흡증까지 안전하게 증상을 개선해 줄 수 있어 선진국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꾸준히 사용하면 대부분의 수면 무호흡증을 거의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한 달에 2만 원 정도면 양압기를 빌려 쓸 수 있어 수면 무호흡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무인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한 4번째 나라라는 타이틀을 향해 곧 우주로 날아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일 이스라엘의 무인 달 탐사선 베레스트가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21일 발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이날 발사된 베레스트는 400만 마일을 날아 달 궤도에 접근합니다. 궤도에 진입한 뒤엔 달의 중력을 활용해 서서히 지표면으로 다가가 4월 11일 착륙할 예정입니다. 달 착륙 뒤 베레스트는 곧바로 달 자기장 측정 임무를 시작합니다. 베레스트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서의 시작인 창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베레스트는 달 탐사 역사상 가장 작은 탐사선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소개했습니다. 베레스트의 무게는 585kg이며 직경 2m, 높이 1.5m로 우주선 치고는 초소형에 가깝습니다. 또 민간 자본에 의한 첫 달 탐사선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구소련과 미국, 중국 순으로 진행된 역대 달 탐사는 모두 각국 정부의 힘으로 이뤄졌습니다. 반면 베레스트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 설립된 베레스트 제작사인 스페이스 IL은 구글이 개최한 달 탐사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구글은 탐사선이 촬영한 영상을 지구로 전송하는 데 2천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으나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진대회는 취소됐습니다. 스페이스 IL은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달 탐사선 제작을 계속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이스라엘 갑부 모리스 칸이 이를 후원했습니다. 칸은 다만 베레스트가 단순히 민간 자본에 의한 게 아니라 유대민족을 대표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 베레스트가 달에 착륙했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탐사선 발사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유대인의 힘으로 쏘아 올려지는 만큼 베레스트에는 나노 기술을 활용해 만든 초소형 성경을 실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는 물론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의 육성 녹음 파일도 캡슐에 담겨 함께 달로 향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 DC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양국이 오는 3월 말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경제 매체인 CNBC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BC는 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를 비롯한 핵심 이슈에서 여전히 간극이 크다고 CNBC는 설명했습니다. 미중이 합의한 90일 휴전이 오는 3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중은 휴전 시한을 연장해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무역 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타이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고 3월 1일이 마법의 날은 아니라면서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동부 지역에서 오늘 오전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페루와 접경 지역인 모로나 산티아고주 팔로라에서 남동쪽으로 115km 떨어진 지점에서 났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32km입니다. 진동은 에콰도르 수도 키토를 비롯해 태평양 해안 도시인 과야킬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페루 지진 당국은 강진 이후 30분 이내에 규모 6.0과 6.6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즉각적인 인명과 물적 피해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각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로 불리는 지역에 있습니다. 2016년 4월 16일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700명 넘게 사망하고 수천 채의 가옥이 부서지면서 3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났습니다. 캐나다 최고령 110살 할아버지가 별세했습니다. 어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퀘벡주 몬트리올에 사는 로버트 위너 박사가 지난 17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치과 의사였던 위너 박사는 110살을 넘는 연령을 일컫는 슈퍼 100살로 세계에서 600에서 1000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 캐나다에서는 유일했고 남성으로도 유일했습니다. 또 학계가 인정하는 세계 18번째 고령자로 꼽혔습니다. 위너 박사는 평소 장수의 비결을 묻는 이웃들에게 규칙적인 운동과 섭생의 중요성을 꼽았다고 합니다. 실내 자전거를 즐겨 탔던 위너 박사는 처음 15분간은 빠르게, 다음 15분간은 강하게 페달을 밟아 땀을 흘리는 방식으로 운동했습니다. 음식에도 신경을 많이 썼던 위너 박사는 지중해식 요리를 즐겼고 다크 초콜릿을 매일 2개씩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낙관적인 생활 태도를 지녔으며 인터넷 신문을 구독했던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한 비결이었다고 가족들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배달 서비스 기업인 메이탄된핑이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패스트 컴퍼니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미국의 CNBC, 중국의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패스트 컴퍼니는 지난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2019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50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메이탄이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 애플, 페이스북을 제치고 혁신 기업 1위로 선정됐습니다. 패스트 컴퍼니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적인 기업 50곳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외식 배달 서비스로 출발한 메이탄은 호텔, 영화, 음식점 예약, 공유 자전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애플리케이션을 토대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패스트 컴퍼니는 메이탄을 혁신기업 1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수억 명의 소비자들이 음식을 사고 호텔을 예약하는 등의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 컴퍼니는 2018년 상반기에 식품, 호텔, 숙박 및 영화 티켓과 같은 서비스의 예약 및 배달을 신속히 처리한 이 중국의 첨단 기술 플랫폼은 2,800개 도시의 3억 5천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77억 건의 거래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메이탄은 올해 처음으로
혁신기업 리스트에 진입하자마자 1위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이외의 기업이 패스트 컴퍼니의 혁신기업 1위에 선정된 것은 메이트원이 처음입니다. 혁신기업 2위로는 싱가포르의 차량 호출 서비스 전문 기업인 그랩이 선정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그랩은 1억 3천여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차량 예약뿐 아니라 음식 배달,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컴퍼니는 메이트원과 그랩은 미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억 명의 소비자들과 수백만 명의 상인들이 간단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켰다며 혁신기업 1, 2위로 각각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혁신기업 3위에는 미국 프로농구협회가 선정됐습니다. 패스트 컴퍼니는 선정 이유로 모든 팬에게 경기 코트 경계선에 인접한 코트사이드 좌석을 제공한 능력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위에는 미국의 영화 제작사인 월트 디즈니, 5위에는 미국의 맞춤형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스티치픽스, 6위에는 미국의 농장 직거래 식당 체인인 스위트 그린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혁신기업 1위에 선정됐던 애플은 17위로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최근 몇 년 경제난과 정정불안으로 나라를 떠난 베네수엘라 국민이 모두 340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이주기구와 유엔 난민기구가 오늘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340만 명 가운데 270만 명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 머물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5천 명이 더 나은 삶과 안식처를 찾아 베네수엘라를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라를 등진 베네수엘라인들은 국경을 맞댄 이웃 콜롬비아에 가장 많은 110만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페루에는 50만 6천 명, 칠레에는 28만 8천 명, 에콰도르에는 22만 1천 명, 아르헨티나에는 12만 명, 브라질에는 9만 6천 명이 머물고 있어 많은 수의 베네수엘라 국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멕시코와 중미 국가, 카리브해 국가들로 유입되는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며 이웃 나라들은 연대를 보여주었고 베네수엘라인들을 돕기 위한 해법들을 실천해왔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에서 체류 자격 등을 얻은 베네수엘라 국민 수는 130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이후 총 39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주변 국가에서 난민주의를 신청했는데 이들 중 절반이 넘는 23만 2천 명이 작년 한 해에 난민주의를 신청했습니다. 원유에 경제를 의존해왔던 베네수엘라는 2015년 초부터 이어진 저유가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실물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지난달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부정하고 자신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언하면서 촉발된 정정불안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볼 만한 곳 3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음력설 스트리트 페어가 내일 토요일부터 이틀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열립니다. 이날 페어에는 중국 민속춤, 오페라, 드럼 공연, 그리고 마술쇼 등이 펼치며 물건과 음식 등을 파는 상점과 부스 120여 곳이 들어섭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사자춤과 민속춤, 고개, 악단 등이 결합된 대형 퍼레이드가 마켓 스트리트와 이가에서 시작되어 허니와 잭슨 스트리트까지 펼쳐집니다. 이 스트리트 페어는 내일 토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퍼레이드는 내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733 커니 스트리트에 있는 포트마우스 스퀘어에서 열립니다.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챔버 오케스트라가 내일 팔로알토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953년에 설립된 샌프란시스코 챔버 오케스트라는 베이 지역의 실력 있는 뮤지션들로 구성돼 베이 지역 관객들을 위해 무료 콘서트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무대에서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핸델의 바로크 오페라인 아키스와 갈라테이아를 공연하며 샌프란시스코 코럴 아티스트 합창단과 함께 멋진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간은 내일 23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며 장소는 팔로알토 625 해밀턴 애비뉴에 위치한 퍼스트 팔로알토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마켓 트레저 페스트가 내일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열립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40일의 고행을 기리는 마디그라스를 기념해 예술작품, 골동품, 핸드메이드 물건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 400여 곳이 들어섭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미리 RSVP 하시면 $100를 받을 수 있는 추첨에 자동 응모됩니다. 이 시는 내일 토요일과 24일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샌프란시스코 애비뉴 N과 캘리포니아 애비뉴 교차점에 있는 트레저 아일랜드에서 열리며 정보는 www.treasurefest.com 페이스북에서는 treasurefest, TREASUREFEST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유튜브 뉴스,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그림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를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